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당 계산대를 나오면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혹시 깊은 한숨 쉬지는 않으셨나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아주 든든한 국밥 한 그릇에 커피까지 여유 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친구랑 둘이서 밥 먹고 차 마셔도 2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편의점 도시락이 아니라면 10,000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해결하기도 빠듯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 가면 메뉴판 보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1만 원이 넘어가고 삼겹살 1인분은 2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본 12,000원, 13,000원이 우습게 찍혀 있습니다. 이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은 예전에 1,000원짜리 한 장처럼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트에 가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퇴근길에 사과 몇 알 집고 계란 한 판 담고 우유 하나 넣었을 뿐인데 계산대에는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정말 내 월급만 그대로인 것 같고 세상 모든 것들의 가격표가 미친 듯이 바뀌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물류 시스템은 로켓 배송이라 불릴 만큼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보다 물건을 찍어내는 속도는 훨씬 빨라졌고 생산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농사 기술도 발달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공급이 쉬워지니까 물건값은 점점 싸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대부분의 생활 물가는 단 한 번도 뒷걸음질 친 적이 없습니다. 잠시 멈칫할 뿐 언제나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가 더 비쌌고 아버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물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기업들이 탐욕스러워서 가격을 올리는 걸까요? 중간 유통 상인들이 폭리를 취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물가 상승의 흐름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왜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물가는 죽을 때까지 오르기만 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돈의 진짜 정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가가 오르면 사과값이 비싸졌네 혹은 기름값이 올랐네라고 생각합니다. 물건 자체의 가치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과가 귀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주변에 아주 친숙한 이야기로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짜장면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에 100원 정도 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통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합니다. 비싼 곳은 10,000원이 넘기도 합니다. 무려 70배에서 80배가 오른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의 짜장면이 50년 전 짜장면보다 양이 70배 더 많아졌습니까? 밀가루가 70배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 맛이 70배 더 기가 막히게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짜장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밀가루면에 춘장 소스 붓고 단무지 주는 것 똑같습니다. 변한 건 오직 하나 돈의 가치뿐입니다. 과거에 100원이 가졌던 힘이 지금은 7,000원, 8,000원을 줘야만 발휘될 정도로 형편없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돈의 가치는 이렇게 쉬지 않고 떨어지는 걸까요? 누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시죠? 세상에 흔해지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의 돌멩이처럼 흔하다면 아무도 비싸게 사지 않을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똥값이 되고 상대적으로 물건값은 비싸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를 통해 찍어낸다고 생각하십니다.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조폐공사 윤정이가 아니라 시중은행이 여러분에게 대출을 해줄 때 마법처럼 생겨납니다.
이것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칩시다. 은행은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서 금고에 1억 원을 고스란히 보관해 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돈을 놀리면 손해입니다. 은행은 법적으로 지급 준비율이라는 명목에 약 10%인 1천만 원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은행의 영업 방식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 통장에는 여전히 1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언제든 1억 원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돈이 안전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출을 받은 A라는 사람의 손에도 9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1억 원밖에 없었는데 시중에는 제 돈 1억 원과 A의 돈 9천만 원을 합쳐서 총 1억 9천만 원이라는 구매력이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돈이 순간적으로 복사된 겁니다. 없던 돈 9천만 원이 허공에서 생겨난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받은 A가 그 9천만 원을 집에다 숨겨둘까요? 아닙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아파트를 판 집주인 B는 그 돈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B는 그 큰 돈을 들고 다니기 불안하니까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합니다. 그럼 그 은행은 또다시 9천만 원의 10%인 900만 원만 남기고 8,100만 원을 또 다른 사람 책에 대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돈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사되고 또 복사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90% 이상은 실물 지폐가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 서버 속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빚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그 숫자들은 사실 누군가의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결함이자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이 발견됩니다. 돈이 빚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누군가는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금은 은행이 찍어내서 빌려줬다 치고 그 이자를 갚을 돈은 어디서 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단순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딱 저와 은행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은행이 1만 원을 발행해서 저에게 빌려줬습니다. 이자율은 5%입니다. 세상의 돈은 총 1만 원뿐입니다. 1년 뒤에 저는 은행에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원금 1만 원에 이자 500원을 더해서 1만 500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돈은 다 긁어 모아도 제가 빌린 1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500원은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밤을 새워도 그 500원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하게 됩니다. 제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은행이 500원을 새로 찍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500원을 대출받아서 시중에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물건을 팔든 일을 하든 해서 그 500원을 벌어와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돌아가려면 통화량은 끊임없이 늘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돈을 찍고 그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돈을 찍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돈이 더 많아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돈이 더 많아야 누군가가 이자를 갚고 파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말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돈값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돈값이 떨어진다는 건 물건값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즉 물가는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서 제발 물가 좀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자본주의가 멈췄으면 좋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자동차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연료를 태우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불편한 진실이지만 정부와 빚을 진 사람들은 내심 인플레이션을 좋아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 입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2배 오르고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적힌 빚은 그대로 1,000조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부담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쌀 100가마니를 팔아야 갚을 수 있던 돈이 이제는 쌀 50가마니만 팔아도 갚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저항하니까 대신 물가를 올려서 국민들의 현금 가치를 몰래 갉아먹고 나라 빚을 녹이는 셈이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저축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정부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 즉 디플레이션을 가장 공포스러워합니다. 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갑을 닫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집을 안 사고 기다립니다. 자동차 값이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오늘 사지 않습니다. 내일 사면 더 싼데 왜 지금 사겠습니까?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투자를 줄이고 사람을 자릅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더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연 2%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한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뉴스에서 물가 안정 목표가 2%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물가를 잡아서 0%로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매년 물가를 2%씩 꾸준히 올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늘 물건을 사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짐승처럼 일하게 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채찍이 바로 인플레이션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시스템조차 통제가 안 되는 변수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급 측면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문제였다면 이제는 물건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날씨가 미쳐 날뛰면서 농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금사과가 되고 배추가 금배추가 되는 현상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니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르니 월급쟁이들은 살기 힘들어서 임금을 더 달라고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만성 질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은 단순히 사장님들의 욕심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첫째, 돈은 실물이 아니라 정부와 은행이 신용으로 만들어내는 종이 조각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의 대출 시스템상 이자를 갚기 위해 통화량은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면 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를 막고 부채를 녹이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완만한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현금은 가만히 두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입고 안 먹어서 열심히 모은 1억 원을 은행 예금에 고이 모셔두는 동안 물가는 그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오른다면 여러분의 돈은 불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2%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금고 속에서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숫자는 1억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짜장면의 그릇수는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현금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산일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해일입니다. 이 해일 앞에서 라떼는 말이야 짜장면이 500원이었는데 라며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이 원래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노동소득만으로는 이 화폐 가치 하락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내 돈의 가치를 지켜줄 방주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량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혹은 금이든 공부를 통해 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플레이션은 내 부를 훔쳐가는 잔인한 도둑이지만 돈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적금 통장 하나 믿고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번 달 카드값 명세서를 보며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오늘 점심값 영수증의 논란 가슴 진정하시고 그 영수증 너머에 있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는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파도 위에 올라타서 서핑을 즐길 것인가 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